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터 도티이자 크리에이터들의 소속사, 제작사라고 보면 되는데요. 샌드박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스타트업의 창업자 나희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신다 그래서 기 안 죽으려고 막 이것저것 양력처럼 적어놨는데요. 네. 별 의미 없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한민국 게임 채널 최초 이제 200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죠. 불과 10년 전에 이제 꿈 많던 청년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 로스쿨에 가자니. 미리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도 절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배경 설명을 위해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참 희한하죠. 소위 말하는 그 명문대 법대생이 갑자기 게임 크리에이터가 돼서 마인크래프트로 다이아몬드 캐고 로블록스 하고 무한의 계단 하고 하면서 이제 아까 소개를 해주셨지만 10대들의 대통령 한때예요. 지금은 한 군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성장해 왔던 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던 2013년도만 하더라도 이걸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뿐더러 심지어 제가 이 일을 한다고 하니까 다들 너무 걱정했어요. 야, 희선아, 너 어쩌려 그래? 잠깐 취미로 하는 거지? 아니면 스펙 쌓기로 하는 거지? 방송국을 가. 거기서 프리미엄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야, B급, C급 탤런트들 있는 소위 말하는 인방하는 애들 사이에서 뭐를 하려 그래? 너의 과정이 아까워. 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었었죠. 그렇게 2013년도 10월에 채널을 개설을 하고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던 와중에 이제 구글 코리아에서 세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완전 이제 크리에이터 1세대였으니까 구독자가 500명도 채 안 됐을 때인데 어떻게 그 세션에 참가자로 선정이 돼서 이제 들으러 갔죠, 이야기를. 근데 그때 구글 코리아 이제 유튜브 담당자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고 이 디지털 미디어 세상에서 사용자들과 소통하다 보면 언젠가는 100만 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치 굉장히 거창하고 말도 안 되는 목표처럼 그 숫자를 제시를 하셨죠. 그런데 웬걸 채 10년이 되지도 않아서 이제는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습관 자체가 변화하고 그들의 눈에는 제작비 1,000억, 2,000억이 들어간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도티가 마인크래프트에서 로블록스에서 상황극하고 뛰어노는 그 10분짜리 날것의 영상이 훨씬 더 재미있을 수 있었다라는 걸 이제 검증해온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니 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조차 이 10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길지만 어떻게 보면 쏜살같이 지나간 시간 안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상의 변화를 이뤄냈는데 AI는 어떨까? 이건 미디어뿐만이 아니잖아요. 산업 전반, 우리 일상의 전반의 영역에 있어서 정말 획기적인 무언가 다른 방식의 뉴 노멀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와 두려움과 설레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정말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시대라고 봐도 되죠. 정말 많은 버티컬에서 정말 많은 주제의 컨텐츠들, 크리에이터들이 등장을 했고요. 이제는 미디어 환경도 크로스오버 되다 보니까 방송 3사, 레거시 미디어 방송 3사 연예대상을 받았던 탤런트들이 유튜브에 독립 채널을 만들기도 하고 연예인들이 유튜브에 진출하고 유튜버들이 기존 방송 예능에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미디어의 지형도가 빠르게 변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표부터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마주쳤을 법한 그런 아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최대한 좀 재밌게 연기를 섞어서 해볼게요.
자, 민규는 평범한 중학생이에요. 네. 구독자 100만 명 달성. 다만 좀 특별하게 성공하고 싶어 하죠. 아, 꼭 유튜버가 돼야지. 와, 뭐 기업 월 수익 몇 천. 네.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크리에이터가 되겠다. 나도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처럼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먹방을 하면서 뭐 뷰티 채널을 하면서 뭐 쇼츠, 릴스 같은 거 만들어서 성공해야겠다라고 하는 욕망의 범위가 생긴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아이들은 더더욱이나 그렇죠. 제가 86년생이거든요. 네, 41살인데 벌써 아직 미혼이에요. 네, 뭐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꿈꿀 수 있는 세상, 내 장래 희망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이는 뭐 선생님, 운동선수, 뭐 변호사, 뭐 대통령,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요즘 친구들은 워낙 성공의 방식, 그리고 멋있어 보이는 직업들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접하죠. 뭐 유튜브, 틱톡, 인스타 릴스만 봐도 저는 뭐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뭐 공부 안 해도 돼요. 이제는 뭐 이런 직업이 유망해요.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욕망의 범위가 확장이 되었고 장래 희망이라는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또 현실의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좀 쫓아가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루 종일 자신이 성공하는 상상만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나중에 막 건물도 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닌가? 금부터 사야 하나? 훌륭한 친구예요. 금값이 폭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예전 우리의 모습 때처럼 뭐 일정 생애 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점진적으로 주입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중학생인데 벌써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나 유튜브가 되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뭐 유튜브로 성공하는 법 이런 걸 찾아보다 보니까 유튜브가 돈 많이 버는 법으로 알고리즘이 연결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재테크하는 법, 뭐 요즘 필수로 사야 되는 뭐 주식, 뭐 금, 막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아이에게 이제 접근성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꿈을 키워나가죠. 하루 한 편씩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는 양산형 저가 영상들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네, 뭐 썸네일에 소위 말하는 어그로도 잔뜩 끌고요. 잼민이의 게임 세상, 당연히 민규의 저급한 영상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대요.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제가 그 설명을 안 했네요. 인터넷에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는 뭐 요즘 아이들의 문제, 막 허송세월 보내고 헛꿈 꾸는 아이들을 저격하려고 만든, 풍자하려고 이제 만든 그런 짤인데, 근데 저는 여기서 좀 특별한 지점을 발견을 했거든요. 혹시 보이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이 장표에서 뭔가 좀 특별해요. 네. 이걸 아셔야지 또 현업에서 아이들과 소통을 잘 하실 텐데. 네, 선생님. 야, 맞아요. 매일매일 올리고 있어요. 네. 조회수가 뭐 30일, 17, 뭐 소위 말하는 학고라고 볼 수도 있지만 15일, 16일, 17일, 17일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죠. 네. 사실 방학 숙제 일기 매일 쓰는 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친구는 어쨌든 자기가 목표로 하고 꿈꾸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썸네일도 직접 만들어요. 텍스트도 적죠. 뭐 저 키워드가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걸 떠나서 무언가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고 있어요. 다만 올바르게 알려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냥 내가 유튜브 세상에서 좀 부족하게 이해하고 있는, 또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상상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냥 무작정 들이대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 아이는 꾸준히 무언가 도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잘 이끌어주고 훌륭한 멘토가,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성장해 나가고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가 사람들의
일상과 여가를 책임져 주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잘 이끌어 준다면 민규가 구독자 수억 명을 가진 미스터비스트가 되지 말란 법 없죠. 자원 하나 없는 대한민국에서 이 컨텐츠로 이제는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잖아요. 누가 SMYG 하이브한테 딴따라 회사라고 이제 하나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이끄는 회사라고 하죠. 네, 그것처럼 이제 민규에게도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너가 이렇게 미래를 꿈꾼다면 이런 걸 고려해야 해. 진정한 의미의 장래희망,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뭐지 왜 아무도 안 봐주지? 당연히 민규도 쎄한 낌새를 느꼈다고 해요. 하지만 행복회로에 지배된 민규는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대요. 아니야, 난 오히려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지 않아서 그렇지 언젠가는 떡상할 거야. 네, 라고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참 이해를 하고 있고 탓을 하기도 참 좋죠. 플랫폼에게 나는 잘했는데 알고리즘 탓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뒷목 잡고 쓰러지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수학 선생님이 특히나 좀 화가 나시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민규는 수포자예요. 수학은 찢었고요. 나는 공부할 시간에 유튜브 성장시킬 거임. 스스로 만든 우선순위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가 보니까 맨날 로블록스만 하고 마인크래프트만 해서 영상 올려도 막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이 번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유튜브 알고리즘 세상 속에는 가득하다 보니까 공부 필요 없겠네? 그래. 그 시간에 게임이나 더 잘하자.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네. 그때 누군가가 아니야. 그 사람이 잘 된 건 게임만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넓었기 때문에 더 컨텐츠와 잘 버무려서 성공한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들이 아이들에게는 좀 결여되어 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우선순위를 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크리에이터, 특히 성공한 좋은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으면 공부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부도 더 열심히 해보고 옆에 있는 친구랑도 사이좋게 지내보고 엄마 아빠 선생님하고도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된다. 아니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친하게 못 지내면서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되는 구독자랑 어떻게 친하게 지낼 거냐. 그리고 컨텐츠는 결국 공감을 이끌어내야 되는 업인데 너가 세상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하면 공감의 폭이 너무 좁아진다. 그래서 한정적인 컨텐츠밖에 만들지 못하고 성공할 수 없을 거다라고 이제 크리에이터들의 크리에이터인 저의 시선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곤 하죠. 네. 그래서 이런 현장의 이야기들, 특히나 이거는 몇몇 케이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언론을 보셔도 알겠지만 전국의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순위 3위, 4위가 크리에이터, 웹툰 작가, 스트리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이해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좀 시대에 맞는 직업 교육 또는 그런 가이드의 방식이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찢은 수학은 24점인데 역사는 8점이에요. 네. 공부를 하지 않은 민규의 성적은 바닥을 기었대요. 네. 그래서 성장했냐고요? 네. 그대로네요. 네. 조회수가 1000회를 돌파한 영상도 있지만 구독자는 100명도 못 넘었대요. 네. 이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한데 민규는 포기하지 않았죠. 아니야,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남 탓하진 않네요. 훌륭한 친구예요. 마인드도 좋고요. 정말 훌륭한 디지털 미디어 세대의 제목이 될 수도 있는 친구죠. 실제로 사교육업계의 대부시죠. 메가스터디의 손준 님이 어느 입시 설명회에서 제가 창업한 샌드박스를 언급을 하시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즘 이제 대한민국은 기존 전통의 루트 막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취업하고 이런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한 명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탤런트로서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흥의 민족 대한민국, 정말 수많은 엔터테인먼트의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에서 분명히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도 특별한 탤런트가 이미 있기는 하지만 더 많이 등장할 수도 있으니 이러한 방향으로도 고민해 보는 게 꿈을 배척하지 않는, 오히려 이 시대에 더 건강한 방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디지털 미디어 세상 10년을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막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막을 거예요? 핸드폰 뺐으면 될까요? 안 되죠. 온 세상에 컨텐츠를 볼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널려 있고 네트워크 환경이 이렇게 잘 구축된 나라에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이 짓을 버리지 않았대요. 작자가 이 짓이라고 표현한 게 조금 불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민규야 공부 좀 하는 게 어떠니? 엄마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씨알도 안 먹혔대요. 진짜 엄마 요즘같이 다들 공부나 해서 대학 들어가고 직장 구하는 게 과연 최고인 것 같아? 아니야, 이제는 이런 창의적인 활동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쇼미더머니에 나갔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나갔는데 1화 보면은 3초 나오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막 쇼미더머니 나갔어요. 이게 옛날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 하기 바쁘잖아요. 크리에이터 활동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막 이것저것 하지? 저 진짜 막 책도 써보고 영화도 제작을 해보고요. 막 별거 다 했거든요. 제가 특별해서일까요? 아니죠.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제는 직업은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통용되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꿈에도 과거의 한계를 적용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너 선택과 집중해야 돼. 이거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가. 이거 하나만 열심히 해. 그럼 과연 다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이 AI 시대에 핵심 인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보수적인 관점부터 조금은 깨부수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 직업은 만들 수도 있는 거야. 창직의 시대가 될 수도 있어. 창업, 취업만이 답이 아니야. 너도 직업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직업을 여러 개 가질 수도 있어. 너가 이 AI 시대를 적극 잘 활용해서 너의 유한한 휴먼 리소스를 올바르게 분배하면 과거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죠. 아무 말도 못했대요. 잘 모르니까. 그냥 기껏해야 야, 헛소리 그만하고 집에 가서 바에 가서 문제집 풀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씨알도 먹히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매체를 통해 어떤 꿈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미래를 생각하는지, 아이들의 욕망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어른들이 먼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물며 디지털 미디어 세상 이 10년에도 그랬는데 더 전방위적으로 빠르게 발전할 AI 시대는 더더욱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걱정 마 엄마,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 땅 사줄게. 오늘의 결론은 민규는 효자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오버했는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따가 또 패널 토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능정보사회지원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봉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행사장에 왔을 때 텔레비전에서 뵌 분, 유튜브에서 뵌 분을 봐서 되게 기분이 한껏 올랐었거든요. 근데 막상 도띠님 강의를 하고 제가 이 자리에 딱 서니까 이 뛰어난 분위기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마치 노래방 가서 자자의 버스 안에서를 불렀는데 제가 이제 한 500년을 불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 무사히 마치기를 기도하면서 저한테 또한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본론으로 넘어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이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호모 파베르라고 얘기를 했죠. 인간 존재의 근본은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 도구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구는 인간의 목적과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과연 인간에게 무해한 것인가 또는 유해한 것인가 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구가 실제로는 사회와 인간의 커다란 변화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림을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드리면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들이 등장하고 그 대중화된 기술이 삶의 형태, 사고방식의 변화, 문화의 진화를 통해서 사회와 공존해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캐나다의 미디어 학자인 마샬 맥루아는 인간이 도구를 만들었으나 그러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현학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례들을 하나씩 이제 들여다볼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도띠님이 아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쇼미더머니에 출연하셔서 말이 빠르다. 근데 실제로 요즘 아이들의 말이 속도가 엄청 빨라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듣는 게 아니고요. 1.5배속, 2배속의 속도로 커뮤니케이션을 들어요. 어디서요? 유튜브를 통해서요. 그래서 아이들의 말의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여기 가운데 계신 이제 좀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의 사고 패턴과 전혀 다른 사고 패턴을 해요. 저희는 선형적 사고를 해요. 저는 책을 사면 책의 표지를 읽고 그 끝에 있는 정가를 봐야 책을 한 권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책을 못 봐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스타카토 형식으로 사고를 해요. 왜? 영상처럼. 영상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순발력은 되게 빨라요. 그런데 무슨 능력이 모족하냐면 깊게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세대와 지금의 세대는 전혀 다른 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사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디지털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디지털에 의한 사회적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학교 현장에서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역량이나 태도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범만이라고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남자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얘기까지를 해요. 실제로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점점 더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는 숫자가 남자에 비해서 여자아이들이 월등히 높아져요. 심지어 대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 좋은데 ADHD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들도 훨씬 더 남자아이들이 많아졌고요. 성격도 변해가요. 점점 더 샤이한 남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요즘 세대들 보면 결혼들 많이 안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남자들이 대시를 안 한대요. 여자아이들한테, 여자들한테. 그 이유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들이 대부분 디지털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관계 부족이에요. 예전에는 만나는 친구들이 숫자가 저 위에 보시면 있었는데 점점 그 숫자가 남자 여자 떨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회사에서 조사하는 것 중에 이제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인데요. 그 중에 단문항에 친한 친구라고 있었는데 제가 3년 전부터 친한 자를 뺐어요. 아이들한테는요 친한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 친구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죽고 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늘 몰려다니는데. 근데 요즘 아이들은 때때로 시기와 목적에 맞게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려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친한이라고 하는 말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깊게 사귈 수 있는 능력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아이들이 특징이 남의 말을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 말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들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근데 문제는 요즘 아이들이 그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얘기들만 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 그래프상에 나타난 저 시기상의 변화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디지털 매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우려는 자살률이에요. 폭증하고 있죠. 그것들이 공교롭게도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들이에요.
이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에 대한 변화들이죠. 그런데 사회에 대한 변화들까지 또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게 디지털 위험이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이런 위험들이 사회적인 위험 또는 오용 위험, 그다음에 통제력 상실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뭐 허위 정보라든가 사이버 문제, 정보 불평등, 폭력, 위험, 개인정보 유출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모여 있기도 하고요. 이런 위험에 대한 대응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레식이라고 하는 미국 하버드대 법대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크게 보면 사회적 위험을 대응하는 방법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법제도적 기술, 기술적 대응, 윤리적 대응. 그분은 여기까지 얘기해요. 기술적 대응까지는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법으로 막을 수 있는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술의 진화 속도가 너무 빨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만들려면 최소 3년이 걸리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챗GPT가 1억만 명의 이용자에 돌파하는데 불과 2달밖에 안 걸렸어요. 언제 법을 만들어서 그걸 규제하고 제어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기술도 늘 후행적이에요. 새로운 기술이 발달되고 그게 부작용이 나타나면 또 다른 백신을 만들거나 대응하는 노력들이 있죠. 근본적으로 사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방식의 노력들을 해보자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제 대표적인 윤리적 대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가 실은 디지털 공간이 출현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정부 측의 노력들이 생겼어요. 1990년도에 이제 처음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아까 말씀드린 법제도도 생겼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지금 여기 선생님들이 학교 유치원에 계셨을 때 정도였을까요? 정보통신 윤리 교육 지침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각급 학교에 30시간의 정보 역량 교육과 또한 윤리 교육을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게 불과 한 몇 년이 지나고 이게 학교 현장 아시겠지만 사회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학교 교육 과정에 늦겠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애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시간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흐지부지 되면서 저희 같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그것들을 맡아서 수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통신 윤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 2000년대 초반에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푸른 나무 재단 또는 카카오 임팩트와 같은 민간에서의 참여도 이루어졌고요. 선풀도 이 당시에 같이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단순히 사이버 공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그런 새로운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형태의 기술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아까 이제 쭉 그 내용들을 교육과정의 절차에 걸쳐서 쭉 만들어 놨던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저희 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갖고 왔어요. 요 밑에 있는 캡이라고 하는 모델은 제가 이 교육을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윤리 교육이라는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만들어낸 모델인데요. 저 캡 모델은 저희가 쓴 건 아니고요. 세계 보건기구에서 보건교육을 측정할 때 쓰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보건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충치 예방을 위해서 뭐 이를 식후에 닦아야 된다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천하는 행위까지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위도 알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윤리교육도 저런 프레임워크 안에서 실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설계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조금씩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후배들이 그러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용어들이 혼재돼요. 정보통신 윤리,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리터러시. 물론 이제 이거는 어떤 것든 뭐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가지 위험을 잡는데 하얀 고양이면 어떻고 검은 고양이면 어떻겠어요? 잘 잡는 고양이면 되겠죠. 그런데 저 학문을 하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것들을 좀 구분해 놨어요. 윤리라는 것, 그다음에 시민성이라는 것,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들. 리터러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죠. 1930년대 초반에 학문적으로 태동이 돼서 이제 쭉 오면서 영어를 바꿔갔어요. 뭐 이제 흔한 이제
글자 리터러시에서부터 영상 리터러시, 지금은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00년대 초반 들면서 시민성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이 시민성은 참 아픈 손가락이에요 저한테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시민이라고 등장하기 시작한 건 실은 1980년대예요. 근데 그때 등장했던 계기가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꾸 정치적인 색깔을 덧입혀요. 그렇진 않은데 자꾸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권에 따라서 저 친구가 이게 약간 좀 부침을 겪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아마 정보통신윤리라고 하는 이게 도덕적인 가치 기준은 판단 기준인 거죠. 이제 그거에 이제 역정을 두고 진행을 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좀 잠표를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사회는 이제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라고 보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 기준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가령 중세 시대의 지식의 근거는 성서에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였냐면 중세 흑사병이 일어났는데 성서에서 교회에 가서 열심히 신께 기도하면 해결할 것이라고 해서 흑사병이 걸렸는데 사람들을 딱 교회에 모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폭증됐었죠. 그만큼 그때는 성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진리로서 이해되고 있던 시기예요. 그러다가 과학 문명이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과학적,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서 과학이 근본적인 진리의 기초라고 생각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지식이 과잉된 시기라는 거죠. 누구든지 다양한 형태와 경로를 통해서 지식을 접하는 시기가 되면서 그 안에 인간만의 고유한 속성들을 지식에다 담기 시작했어요. 경험 플러스 또 감성과 같은 이런 인간적인 속성들을 더해지는 시기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얘기되는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아리스토텔의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저 키워드를 요즘 제가 어디 가든지 얘기를 합니다. 저것들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울러서 사회적 가치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평등이라고 하는 기회의 균등이었었어요. 기회의 균등이란 가령 이런 거죠. 장애가 있든 신체 뭐에 맞춰서 제가 최근에 아이가 이제 수능을 끝나서 수능 얘기를 하자면 장애가 있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불편하든 누구나 똑같이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의 균등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가 일반적인 학생들하고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회적인 가치가 어디로 변하냐면 결과의 공평이에요.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좀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한다든가 별도의 장소를 통해서 부여를 하는 거죠. 결과를 공평하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 가치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포용이라는 관점으로 변해요. 포용의 관점에서는 이제까지 공급자 또는 이용자 관점에서 머물렀던 관점에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도 예전에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일부 권력층에 의해서 항의됐던 메시지의 전달 방식들을 누구한테도 기회를 줬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변했고요. 또한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변하는데 아까 제가 도구를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은 도구를 환경을 정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를 만들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자동차죠.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늘 걸어서 오려면 오늘 하루 종일 걸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교통수단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쉽게 적응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컴퓨터라고 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폭발적으로 늘려준 매체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정보사회고, 지금은 어떤 사회냐면 인간과 기계와 대화하는 사회예요. 인간과 기계와를 대화하는 사회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저희 아이는 일어나자마자 아빠 엄마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고 기가진이한테 먼저 인사를 해요. 기가진이 TV 좀 켜줘. 점점 더 아이들은 사람과 대화를 안 하고 기계와 대화를 하는 사회로 갈지 몰라요. 그게 지금의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현상들이 어떤 게 일어나냐면요. 최근에 식당을 가보면 혼자 식사하는 자리가 되게 많이 생겼죠. 실제로요. 도쿄나 암스테르담에서 혼자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두 국가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일본은 이런 원탁 테이블에 혼자 하는 식사인데 앞에 커다란 무무 인형을 갖다 놔요. 혼자 있지만 남이 마치 같이 있는 것처럼. 암스테르담은 아예 지금 우리와 같은 게 아니고 책상이 있지만 그러니까 옆에 없고 앞에만 있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1인용 식당을 다 벽을 보게 만들었잖아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혼자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쑥스러우신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관계성의 변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사람의 행태를 변화시킨 결과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예. 사람에게 누구나 아까 말씀드린 도구는 사람들이 목적과 의도에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늘 도구가 이롭지만은 않아요. 불리한 도구들도 있어요. 가령요. 수프를 먹기 위해서 포크하고 수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수저를 집으실 거라고 알죠. 가르쳐 주셨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서. 그래서 당연히 숟가락을 들겠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포크를 집은 아이는 어떨까요? 하루 종일 이렇게 먹는 행위를 하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를 쫄쫄 굶어야 될지도 몰라요. 도구를 선택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자기가 필요한 목적에 맞춰서 올바른 도구를 선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저 도구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크를 먹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남을 해하는 데도 쓸 수 있어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로운 도구도 될 수 있고 해로운 도구도 될 수 있어요.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것들이 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민성이나 리터러시와 같은 것들이에요. 거기다가 최근에 핫한 용어예요. 메타인지. 이게 왜? 인간이 동물하고 가장 다른 건 뭐예요?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아까 제가 사회 변화에서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 안에 또 하나는 인간은 끊임없이 사고하고 이유를 밝히고 하는 것들에 원래 익숙했던 동물이에요. 그런데 점점 그거를 바깥에 이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얘한테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어가는 현상들이 생겨나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을 다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만들어주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게 메타인지예요. 끊임없이 원인을 생각하게 하는 능력들을 기르는 것. 그 안에 지식과 조절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 제가 얘기한 실천적 지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지혜들이 진정한 지혜라고 인정받는 시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저 이카루스의 날개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담벼락 같은 데 가면 많이 붙어 있어요. 천사의 날개가 있고 그 안에 딱 쓰면 마치 내가 천사를 날개를 단 천사처럼 보이는 거죠. 이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죠. 디아들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발명가죠. 발명가가 궁에 갇혔는데 탈출하기 위해서 깃털을 모아서 날개를 만들어서 아들인 이카루스한테 주죠. 한마디 조건을 하나를 달아요. 아들아, 너무 태양 가까이 가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카루스는 어떻게 했어요? 태양을 향해 날아갔죠. 그러다 결국은 그 밀랍이 녹으면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 말 안 듣는 아이의 불행한 최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안에는 더 심오한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술이요, 인간에게 이로울 수도 있지만 인간에게 해로울 수도 있어.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술이 갖고 있는 능력과 한계를 명심하게 이해하고 이카루스가 만약에 그거를 유익하게 썼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겠죠. 자기의 생명을 단축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이 갖고 있는 한계와 능력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능력이 지금 이 시대에 특히 기술이 포화되어 있는 사회에 살아가는 시대의 올바른 현명한 지혜가 아닐까 하는 것으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썸스쿨의 이지섭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지나온 디지털 시대의 10년을 이렇게 나누고 저희가 이 10년 동안 어떤 문제 해결로 아이들과 같이 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이들하고 할 때 항상 시작하는 제 소개가 있어요. 진진가라고 하는데 다들 선생님들 아시나요, 혹시? 네. 진짜 가짜라고 저에 대해서 3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면은 가짜를 찾아보는 겁니다. 재밌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섭은 인도에서 무건 수행을 한 적이 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두 번째 있을 것 같아요. 인도인처럼 생겼나요? 네. 두 번째,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한 적이 있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자, 세 번째, 대학생 때 첫 번째 창업을 했다. 네, 제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도에서 무건 수행을 한 적이 있다. 좀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저희 두구두구로 한번 해볼게요. 책상을. 자, 제가 시작하면 합니다. 자, 시작.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저는 어썸스쿨을 창업하기 전에 인도에서 그 보드가야라는 곳이 있어요.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인데 거기 가가지고 일주일간 무건 명상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랑 같이 갔던 프랑스인은 그 수행 이후에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뜻깊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제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네. 두 번째,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한 적이 있다. 자, 다시 한번 두구두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저는 도티님하고 다르게 공부를 정말 못했습니다. 제가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친구들을 볼 텐데, 야, 내가 오늘 사이좋은 AI 포럼에 와서 보니까 저기 전교 꼴등하던 사람도 이 카카오 임팩트 포럼에서 발표를 하더라. 그래서 꼭 자신감을 자신감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는 대학교 때 첫 창업을 했습니다. 4학년 때.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을 집 밖에서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IP 카메라라고 하죠. 그걸 보면서도 그 반려동물한테 실시간으로 먹이도 줄 수 있는 그런 특허도 가지고 있고 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망했죠. 근데 이때부터 제가 뭔가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냥 되게 평범한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너무 아쉬웠던 거는 저 아까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못했잖아요. 왜 중고등학교 때 나한테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안 줬지? 이게 너무 이제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회사가 어썸스쿨이었습니다. 어썸스쿨은 그 미래학자 정지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엔젤 투자를 그냥 계좌이체로 써주시면서 너네 이런 거 중요하니까 한번 해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동아리처럼 교육 모임을 하다가 회사로 설립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잘하는지 그걸로 세상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이제 하는 교육을 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긴 시간 동안 이제 살아왔는데 뭐 십몇 년 동안 살아가는데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고 언제 가장 슬펐고 언제 가장 빛났고 언제 가장 괴로웠는지 이런 것들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삽니다. 근데 어떤 관계에서 나는 행복한지 어떤 관계에서 나는 너무 불행한지 어떤 관계를 좀 피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관계마다 나는 어떤 태도로 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마지막으로 뭐 사회가 그리고 선생님이 또는 학부모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문제나 기회를 찾아서 그걸 해결해보는 프로젝트를 실제로 실행을 하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자기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는 뭔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3년 동안 저희도 이제 도티님하고 똑같이 2013년 9월에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13년 동안 정말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저희가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한 10년간 저희가 어떤 파트너사들과 어떤 디지털과 관련된 교육을 해왔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디지털과 처음에는 관계가 없지만 그 아산나눔재단이 저희가 거의 맨 처음에 했던 큰 사업의 좋은 파트너였습니다. 이 아산나눔재단과 할 때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해왔는데요. 한 가지 아이들의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례는 춘천에 있는 학생들이 춘천고등학교 학생들이었는데 슬리퍼를 신고 이제 등하교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 슬리퍼를 못 신게 하는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 슬리퍼를 왜 못 신어야 되는데 슬리퍼가 벗겨지면 발 다치잖아. 그러면 슬리퍼를 안 벗겨지게 만들자. 이렇게 이제 사고가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할 때 MVP라고 프로토타입을 가장 빠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고 싸고 빠르게 내가 생각한 걸 구현해 보자. 그래서 아이들이 송곳과 고무줄을 가지고 단번에 벗겨지는지 안 벗겨지는지 확인하자 해가지고 했더니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춘천에서부터 동대문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재료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게 만들어졌냐면은 이렇게 제품을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다음에 아이들이 이런 제품을 많이 만들고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런 패치도 애들이 막 꾸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와가지고 2주 만에 크라우드 펀딩으로 70만 원을 아이들이 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문제라고 생각한 걸 포착하고 그것으로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받고 또 그거를 경제적 재화와 교환하는 활동까지 하면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정말 많이 높아졌고 이걸 하면서 내가 이런 역량이 있었어. 동대문 아저씨하고 막 가격을 막 이렇게 협상하고 있네. 그리고 내가 이런 걸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깨닫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저희의 초반에 이제 문제 해결 프로젝트였다면은 저희가 2017년도에 무려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카카오에서 그 인공지능 교육을 개발해 달라는 의뢰를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그때 저희는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좀 서울대 쪽에 AI 연구실과 같이 해 가지고 좀 이걸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꿈의 날개를 달다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좀 1년 동안 많이 진행을 했고 요걸 하면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은 세상의 문제를 좀 기술로 풀어내는 게 훨씬 중요하겠구나. 왜냐면은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는데 디지털 역량을 이용한다면 훨씬 큰 임팩트를 아이들이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막 붐이 일었을 텐데 우리 교육을 인공지능이라든지 디지털과 관련해 가지고 아이들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보자라는 취지에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인공지능 히어로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의 가장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201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좀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가지고 저희가 또 아이들과 같이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산남재단과 오래 했다 보니까 거기에서 작년에 실제로 아이들이 발표했던 영상을 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께서는 해외 식품을 자주 즐기시나요? 저희 고등학생들은 자주 즐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식품 알레르기인데요. 식약처에서 해외 식품 성분 사이트 올바로를 운영하고 있지만 느린 반응, 복잡한 UI, 어려운 검색등으로 사용자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 앱은 사진 한 장만 찍으면 성분을 인식하고 번역한 뒤 사용자가 지정한 자신의 알레르기 정보와 비교하여 위험 여부를 알려줍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능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와 식품 성분을 먼저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해외 식품 마켓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식약처와 협약하여 공공재로 정착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공공재로 정착하고 난 뒤에는 정주영 회장님의 정신에 따라 광고 수익, 마켓 수익을 대한민국 진흥에 전부 기부하고자 합니다. 제 첫째 아들도 알러지가 되게 심하거든요. 써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프로젝트 퀄리티가 훨씬 또 다르게 올라갔고요. 저는 앞으로는 이제 AI 에이전트를 사용해가지고 훨씬 더 고퀄리티로 정말 제품을 개발해서 만들고 그걸 실현해보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아이들과 하는 게 좀 달라지기 시작을 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구글입니다. 구글은 정말 감사하게도 그 AI 오퍼튜니티라는 프로그램을 아시아에 런칭을 해서 AI 리터러시를 늘리기 위해서 아시아에 수백억 원을 펀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AVPN이라는 곳과 같이 펀딩을 해주셨는데요. 감사하게도 저희 어썸스쿨이 이 기회를 대한민국에서는 얻게 됐고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교육에 접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생각한 철학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선생님은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처제와 처제 부부도 다 선생님인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AI로 자신의 업무를 좀 더 편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그 역량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동시에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AI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과 관련된 AI 교육 연수를 저희가 조금 제대로 훨씬 더 뭔가 어떤 제약이 없이 준비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AI 시프트라는 교사 역량 강화 좀 연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뭔가 기술을 알려준다기보다는 저희의 교육은 항상 그래요. 지금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선생님들 스스로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술을 배워가면서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취지입니다. 감사하게도 이거는 무료 교육으로 진행을 되고 지금 관심 있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 저희 담당자도 나와 있는데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바로 안내를 해서 선생님들이 좀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지구과학 선생님이신데요. 지구과학은 사실 굉장히 조금 인포그래픽으로 설명할 게 많더라고요. 뭐 저도 아이가 이제 8살인데 제 아이가 막 화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제가 막 이걸 막 말로 다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수업 내용에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데 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들을 인포그래픽으로 바로바로 이제 재미나이가 만들어 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내용을 사실 책에 읽어서 알고 있었어요. 이 후천 경험이 유전자를 바꾸는 방법이라는 얘기를 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눈에 이해가 돼가지고 이게 너무 좋다. 근데 만약 선생님이 이거를 내가 PPT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한 땀 한 땀 언제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제미나이를 통해서 우리가 LLM을 사용해가지고 만든다면은 훨씬 잘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뭔가 자신의 수업 내용들을 빠르게 가르치고 싶은 내용들을 좀 도식화해가지고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경험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예시는 이 선생님은 체육 선생님입니다. 체육 선생님이어가지고 아이들의 뭔가 기록을 지난해와 올해 좀 어떻게 바뀌었지?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에 그래서 그걸 좀 비교해보는 스프레드시트를 좀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LLM을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과 비교 측정을 했고요. 또 하나 체육 선생님이다 보니까 사실 코딩을 전혀 할 줄 모르시겠죠. 근데 이 선생님이 뭔가 자신의 수업에 쓸 수 있는 타이머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타이머를 하나 만들려면 뭐 CSS에 자바스크립트에 뭐 HTML 다 써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바로 만들어가지고 수업용 타이머를 자신에 맞게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그 이제 실리콘밸리에는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엄청나게 그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앞으로는 더 하면서 자신의 업무에서 훨씬 더 편의성을 가져가는 것 그리고 아이들 역시도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또는 자기가 더 효율적으로 뭔가를 학습하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간다면은 앞으로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13년간 많은 파트너들과 했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파트너들과 함께 좋은 프로그램으로 학교에 좀 좋은 수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저희는 기술로서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고 그 기술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썸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카카오 임팩트 최지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교육,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의 10년의 인사이트를 공유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윤리, 디지털 리터러시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쉽게 자신 있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너무나 어렵죠. 사실 저도 너무나 헷갈렸었어요. 오늘 제 발표를 열심히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이 세 가지 너무나 쉽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교육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카카오 임팩트, BTF 푸른나무 재단과 이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2015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설명드릴 텐데요. 왜 카카오는 우리 아이들에게 디지털 시민성을 가르칠까요? 먼저 시작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010년대 초반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정말 찬란한 디지털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밝은 면이 있다면 또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이죠.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 그늘이 더욱더 심화되고 증폭됐던 시기였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청소년 고학년의 경우 스마트폰 가진 비율이 절반 이상이고요. 또 하단에 보시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경우에는 40% 이상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공간으로도 학교폭력이 확장되어서 사이버 폭력이라는 문제도 이 시기에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접근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디지털 세상 속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역량, 바로 이 디지털 시민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지세는요, 아이들에게 감정을 인지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가장 기본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하단에 저작권, 분별력 이렇게 온라인과 디지털을 건강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역량 4가지를 포함해서 또 건강하게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역량까지 포함해서 7가지를 저희 디지털 시민성의 구성 요소로 정의하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냐면요. 바로 이 역량을 가장 필요로 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선생님이 신청해 주시면 직접 교실로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1년에 2번 공모를 열고요. 공문을 통해서 저희 오픈 소식을 알게 된 선생님들 그리고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홈페이지에 아주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서 신청하시게 돼요. 그럼 저희가 조건들을 확인해서 출강을 하게 되는데요. 또 저희가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 산간 지역과 같은 교육 소외 지역에도 매해 30% 정도는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된 학교에 직접 찾아가게 되는데요. 6개의 학년이 있다 보니까 6개 과정을 사디세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학교에는 사디세 전문 강사와 교보제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또 교육 전후로 사전, 사후 효과성 검사를 통해서 매년 타당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년이 하다 보니까 매해 신청 경쟁률이 너무나 높아졌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16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어떠한 차별점과 특징을 갖고 있길래 사디세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바로 이런 4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디세가 키운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요. 온라인 컨텐츠도 저희 사디세 안에 있는데요.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재밌게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디세 강사님들, 사디세 가이드님도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세요. 그리고요, 2번째, 오늘 굿즈로 여러분들 모두 받아보셨을 사이좋은 문구 세트. 이렇게 한눈에 봐도 재밌고 또 아이들의 이목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춘식이가 그려진 이 교보제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 80분은 너무 길어요. 우리 선생님도 더 잘하시겠죠. 그런데 저희 사디세를 듣는 아이들은 80분을 온전히 몰입합니다. 그 비결은 6개의 여행 테마로 여행을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80분 동안 이 여행을 떠나서 미션을 같이 해결하고 오는 거야. 잘할 수 있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몰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년별 맞춤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학년은 놀이 중심으로 또 고학년은 토론 중심으로 체험 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몰입하고 배움을 체화해 나갑니다. 근데 저희 이런 사디세가 처음부터 이런 형태를 갖춘 것은 아니에요. 바로 10년 동안 끊임없이 발전하고 수정을 거듭해서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됐습니다. 저희 10년의 연역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하이라이트 쳐놨어요. 3가지인데요. 처음에는 이 시작점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2번째, 2022년입니다. 저희가 신청 경쟁률이 너무 높고 또 코로나도 겪고 하다 보니까 이 찾아가는 것만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요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했고요. 또 전국권으로 출강 나갈 수 있는 강사풀도 마련하게 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15년 AI 시대를 맞이해서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아이들이 잘 활용하고 지혜롭게 활용하고 또 스스로 고민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교육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0년간 정말 진심 다해 책임감 있게 진행해오다 보니 이런 성과와 또 이런 말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누적 참여 초등학생 수는 28만 명을 넘었고 또 교사분들의 만족도도 96.6%. 그리고 교육의 효과성은 전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선생님 또 와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더 재밌어요. 라고 아이들이 먼저 이야기하고요. 아이들의 배움이 그리고 내년화되는 것이 체감된다. 교실이 달라지는 게 체감된다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십니다. 또 정규 교육 과정으로 편성해서 사디세 학교에서 계속 가르칠 수 없냐라는 요청도 선생님들이 많이 주신다고 해요. 또 청소년 활동진흥원에서 이 디지털 시민성과 관련해서 고민을 최근에 깊게 하고 계시는데요. 10년의 인사이트를 가진 사디세에서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감사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인사이트. 이 10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인사이트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가 배운 많은 것들 중에 3가지 공유 드리려고 할 텐데요. 바로 디지털 시민성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 보호자 또한 같이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특히 디지털 세상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모여서 소통하는 공간이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 디지털 세상을 너무나 익숙하게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오히려 어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사 연수 또한 사업이 런칭된 2015년에는 학교 교육만 런칭했지만 이후 다음 해부터는 교사 연수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분들을 통해서 디지털 시민성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궁금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명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평생 동안 가르친 학생 수가 몇 명일까라고 하니까 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명의 선생님들을 가르쳐 드린다면 5만 명의 우리 학생들을 가르친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함께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는 저희 학교 교육, 찾아간 학교 교육이 교실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길 바랬어요. 이렇게 귀엽고 재밌고 아이들 눈높이에 쏙 맞는 이 교재를 아이들이 집으로 가져가서 보호자와 함께 보고 풀이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교육이 강사분들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교육을 배운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가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배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질문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시민성, 윤리, 리터러시. 자동차 운전하는 것에 비유하면 아주 명쾌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리터러시 교육은 운전으로 따지면 운전을 잘 하는 방법, 기술에 대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리터러시 교육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게 하는 교육이랑도 같아요. 캔, 캔트 영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반면에 윤리 교육은요, 그 운전을 내가 매너 있게 하고 올바르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교육입니다. 칼치기 하면 안 돼, 꼬리 물기 하면 안 돼, 이런 교육인 거죠. 두앤돈트에 대한 영역입니다. 반면에 시민성은요, 이 2가지 모두를 안 이후에 그 이후에 생각할 수 있는 더 고차원적인 영역이에요. 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이 기술을 잘 활용하는 법에 대한 교육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새로운 시스템, 제도, 인식이 필요하겠는데? 라는 걸 발견하는 능력, 그리고 그거를 사회에 제안하는 능력이 시민성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AI 시대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두앤돈트의 기존에 좀 사디세가 많이 집중을 했었고 초점을 두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걸 가르치지 고민을 했어요, 저희가. 그랬을 때 캔앤캔트에 대한 것도 가르쳐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잠시. 근데 저희가 현장의 전문가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AI는 이미 아이들이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어요. 디지털은 물론 더 잘 사용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두앤돈트, 사디세를 통해서 가르쳐온 이 기술과 사람을 바라보는 건강한 태도와 시선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본질이겠구나, 앞으로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배움입니다. 이 포럼을 열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저희가 지나온 디지털 시대 동안은 사람과 사람 간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서로 건강하게 지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뒀다면, 물론 이것도 같이 중요해서 챙길 텐데요. 이제는 사람과 AI, 사람과 기술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초점을 두려 합니다.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기술과 공존하는 능력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것을 사디세에서도 같이 아이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어떤 역량이 제일 중요한지 저도 모르겠고 헷갈리고, 그래서 이 포럼을 통해서 많이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갔듯이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의 주인이 될 청소년에게 AI 시대에 꼭 필요한 시민성을 가르치는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이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